온 세상을 삼킬 듯 거센 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때리고 있었다. 강남의 번화가. 늘어선 고층 빌딩의 불빛들은 빗줄기에 흐릿하게 번졌고 도로 위 자동차들은 저마다 급한 경적을 울리며 꼬리를 물었다. IT 기업 넥서스 테크의 대표 박진우는 방탄 처리된 검은색 SUV 뒷좌석에 앉아 잔뜩 굳은 얼굴로 창밖을 응시했다. 중요한 투자 유치 설명회가 30분 뒤로 다가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지옥 같은 교통체증 속에 갇혀버린 지 오래였다. 김비서, 얼마나 더 걸릴 것 같나. 낮고 잠긴 목소리에는 짜증이 역력했다. 운전석의 김비서는 룸미러로 진우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대표님, 최대한 빨리 가고 있습니다만 퇴근 시간과 폭우가 겹쳐서 15분 정도는 더 예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는 짧게 혀를 찼다. 15분.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 될지도 모를 이 설명회에 15분이나 늦는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지만 복잡한 마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성공, 부, 명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은 늘 시커먼 구멍이 뚫린 듯 허전했다. 20년 전, 그날 이후로 진우의 시간은 온전히 흐르지 못했다. 빨간 신호등에 차가 멈춰 섰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앞 유리를 닦아냈지만 빗줄기는 더욱 거세질 뿐이었다. 그때 진우의 무심했던 시선이 차창으로 다가오는 한 소녀에게 멈췄다. 낡고 허름한 수제 휠체어. 바퀴는 이미 흙탕물에 반쯤 잠겨 뻑뻑한 소리를 냈고 좌석을 덮은 검은 비닐은 가장자리가 해져 속에 차가운 쇠붙이가 드러나 보였다. 비에 젖어 임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언뜻 보이는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찢어진 비옷 후드로는 가느다란 어깨를 다 가리지 못하는 듯했다. 소녀는 위태롭게 사탕 상자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휠체어 바퀴를 힘겹게 밀며 다가오고 있었다. 신호가 바뀌기 전에 한 사람에게라도 더 사탕을 팔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은 몸짓에서 느껴졌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날씨에 저런 몸으로 동정심이 아주 잠깐 스쳤지만 곧 귀찮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늘 그랬듯 시선을 피하려 했다.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통화하는 척하며 초록불이 켜지기만을 기다렸다. 한두 명의 행인이 소녀를 지나쳤고 몇몇 차는 창문을 굳게 닫은 채 외면했다. 소녀는 그럼에도 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처럼 힘겹게 손을 내밀 뿐이었다. 방탄 SUV 안. 진우는 소녀가 자신의 차창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제발 그냥 지나가 주길 바랐다. 소녀는 진우의 차창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가냘픈 손을 내밀었다. 사탕 상자를 균형 잡으려는 듯 위태로운 몸짓이었다. 진우는 여전히 통화하는 척하며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때였다. 소녀의 마른 목에 걸린 희미한 은색 체인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체인에 매달린 작은 펜던트, 별과 얽힌 작은 하트 모양. 진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비슷하지 않았다. 똑같았다. 20년 전 그가 사랑하는 딸 민지의 가녀린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 민지가 병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불과 몇 분 전에 그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폰이 최고급 가죽 시트 위로 굴러떨어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오직 소녀의 목에 걸린 펜던트에 고정되어 있었다. 낡고 닳았지만 분명 그가 민지에게 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다. 설마 입술이 멋대로 움직여 작은 신음을 흘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창 버튼을 눌렀다. 스르륵 창문이 내려가자 차 안으로 빗소리와 함께 싸늘한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소녀는 갑자기 열린 창문에 놀란 듯 움찔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소녀의 목걸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이내 소녀의 눈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토록 익숙한 눈,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자신의 눈과 똑같은 깊은 갈색 눈동자, 그리고 무언가를 강하게 참으려는 듯 미세하게 떨리는 턱선. 그것은 민지의 엄마, 서연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강해지려 애쓸 때면 늘 저렇게 턱을 떨곤 했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20년이다. 20년 동안 민지를 찾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 헛된 제보에 수없이 속았고 절망감에 몇 번이나 무너져 내렸던가. 그런데 지금 이 비오는 밤거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하지만 그의 이성은 이미 감정의 경랑에 휩쓸려 힘을 잃고 있었다. 소녀는 아직 그가 어떤 혼란에 빠져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 사탕 하나 사시겠어요, 아저씨? 그 목소리, 가늘었지만 흔들림 없는 그 음성. 그것은 단순한 배고픔이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의 무덤덤한 일상처럼 들렸다. 진우의 가슴 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안전벨트를 풀고 차 문을 열었다. 쏟아지는 비를 아랑곳하지 않고 휠체어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젖은 옷가지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 휠체어 바퀴의 금속성 마찰음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소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이 목걸이 어디서 났니?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다급함과 절박함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나왔다. 소녀는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과 목소리에 놀란 듯 몸을 뒤로 물리려 했다. 하지만 휠체어 바퀴가 길가의 작은 돌부리에 걸리면서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질 뻔했다. 진우는 반사적으로 소녀의 팔을 붙잡아 가까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했다. 가녀린 팔목이 그의 손 안에서 부서질 듯 약하게 느껴졌다. 소녀는 겁먹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이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저를 키워준 아주머니가 엄마 유품이라고 했어요.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키워준 아주머니, 엄마 유품. 그렇다면 이 아이가 정말 뒤쪽 차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다. 초록불로 바뀐 지 한참 지난 모양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움직일 수 없었다. 아니,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20년의 세월이 이 짧은 순간에 응축되어 그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소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을 붙잡듯 물었다. 네, 이름이 뭐니? 소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라, 강보라요. 강보라. 민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 목걸이, 저 눈빛, 무언가가 그의 가슴 속에서 절규하고 있었다. 강보라.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박진우의 심장은 그 이름이 주는 생경함과 상관없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목에 걸린 저 펜던트, 깊고 슬픈 갈색 눈동자, 강인해 보이려 애쓰는 턱선의 미세한 떨림까지. 모든 것이 20년 전 잃어버린 딸, 민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니, 민지여야만 했다. 보라야,
너를 키워준 아주머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그분은 언제 돌아가셨고, 혹시 다른 가족은 없었는지 진우는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물었다. 뒤에서 울려대는 경적 소리가 점점 더 귀에 거슬렸지만 그는 아랑곳할 수 없었다. 지금 그에게는 이 소녀 외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보라는 진우의 절박한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그것도 값비싼 차림새의 중년 남자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퍼붓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간절함은 소녀로 하여금 쉽사리 그를 밀어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아주머니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병으로요. 소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다. 다른 가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남편분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 남편분, 소녀가 그 단어를 입에 올릴 때 미세하게 몸을 떠는 것을 진우는 놓치지 않았다. 두려움 혹은 깊은 불안감이 소녀의 작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듯했다. 그럼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니? 네, 아버지시니? 보라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다. 아니요, 아빠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예요.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맡아줬는데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돈만 많이 든다고. 그래서 뭐라도 팔아서 돈 벌어오라고 했어요. 소녀의 덤덤한 말투 속에 숨겨진 상처의 깊이가 진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6살 어린 나이에 유일한 보호자를 잃고 원치 않는 동거인에게 구박받으며 살아야 했던 지난 세월. 만약 이 아이가 정말 민지라면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20해를 버텨온 것이었다. 죄책감이 해일처럼 밀려와 그의 숨통을 조였다. 그럼 이 목걸이는 아주머니가 너에게 어떻게 전해주셨는지 기억하니? 보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희미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목에 걸어주면서 이건 꼭 간직해야 한다고. 엄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니까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도. 엄마가 남긴 유일한 물건. 그 말은 진우에게 또 다른 혼란을 안겨주었다. 만약 이 아이가 민지라면 그 목걸이는 자신이 민지에게 준 것이지 민지의 엄마인 서연이 준 것이 아니었다. 혹시 기억이 왜곡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뭔가 잘못 짚은 것일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소한 불일치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 빵빵 앞차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참지 못한 운전자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진우는 그제야 자신들이 도로 한복판을 막고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일단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라야, 일단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순 없겠다. 내가 네 사탕 다 살 테니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자.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이 근처에 내가 아는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진우가 다급하게 말을 이어가며 보라의 휠체어를 밀어주려 할 때였다. 거칠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강보라, 진우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길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험악한 인상에 술기운이 역력한 얼굴. 낡고 더러운 작업복 차림이었다. 남자는 보자마자 진우의 온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본능적인 거부감과 함께 강한 경계심이 치솟았다. 보라는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진우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진우에게는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남자는 순식간에 그들 앞까지 다가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적대감과 의심이 가득했다. 웬 놈이야. 당신 애한테 무슨 수작이야. 남자는 다짜고짜 시비를 걸며 보라에 휠체어 손잡이를 거칠게 잡아챘다. 시간 다 됐는데 아직도 여기서 뭐 하고 어슬렁거려. 이 돈 먹는 기계야. 오늘 할당량은 다 채웠어. 보라는 남자의 윽박지르는 소리에 더욱 몸을 움츠렸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진우는 순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눌렀다. 저런 천박한 말투, 폭력적인 태도, 이자가 바로 보라가 말한 그 아저씨임이 틀림없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남자와 보라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의 키는 남자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단단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남자를 순간적으로 주춤하게 만들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진우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남자는 진우의 태도에 잠시 당황한 듯 했으나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거들먹거렸다. 누구냐니? 내가 얘 보호자다. 왜 어쭈? 생긴 건 번지르르하게 생겨가지고 혹시 얘한테 뭐 뜯어낼 거라도 있나? 아니면 뭐? 요즘 세상 흉흉하다더니 별종인가? 말씀이 좀 지나치시군요.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저는 이 아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돈 먹는 기계라니. 그건 명백한 아동 학대입니다. 남자는 아동 학대라는 말에 코웃음을 쳤다. 학대 웃기네. 내가 얘를 걷어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당신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감놔라 패놔라야 보라. 이리 안 와. 이놈하고 더 이상 말 섞지 말고. 남자는 보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했다. 보라는 비명을 지르며 진우의 등 뒤로 숨으려 했다. 싫어요, 아저씨.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소녀의 절규는 진우의 심장을 갈갈이 찢는 듯 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서 공포에 떨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진우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설령 이 아이가 민지가 아닐지라도 저런 폭력적인 인간의 소나귀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진우는 남자의 손목을 강하게 뿌리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분노와 단호함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 아이에게서 당장 손 떼시죠.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남자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놀란 듯 눈을 부릅떴지만 이내 더욱 악에 받친 얼굴로 소리쳤다. 이 자식이 정말 네가 뭔데 나서 전혀는 내 거야.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남자는 다시 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진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그 앞을 막아섰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그들 주변으로 차들의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해시 2위를 눌렀다. 박진우의 단호한 112 신고에 강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역시 이런 상황까지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다. 경찰야, 너 지금 누굴 협박하는 거야? 내가 얘 보호자라고 몇 번을 말해. 경찰 불러봐야 너만 손해야. 이 자식아.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빠르게 다가왔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 순찰차 2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4-5명이 채서 내렸다. 한밤중 폭우 속
번화가 교차로에서 벌어진 소란에 주변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다. 무슨 일입니까?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중년의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진우와 태식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태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에게 달려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아이고, 경찰관 양반 잘 오셨습니다. 저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길에서 우리 보라한테 이상한 수작을 걸고 내가 뭐라 하니까 나한테 행패를 부리지 뭡니까? 내가 얘 아저씨고 보호자인데 말입니다. 진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제가 이 아이에게 접근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말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 아이가... 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이 아이가 20년 전에 잃어버린 제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는 명백히 이 아이를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십시오. 아이의 상태를. 경찰관들은 진우의 말에 다소 놀란 표정을 지으며 볼에게 시선을 돌렸다. 빗물에 젖어 초라한 행사액, 공포에 질린 눈빛, 낡아빠진 휠체어. 누가 봐도 평범한 상황은 아니었다.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서로 들어가서 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분들께도 피해가 갑니다. 다들 경찰서로 같이 가주시죠. 결국 진우와 보라, 그리고 강태식은 각기 다른 순찰차에 나눠 타고 가까운 지구대로 향했다. 진우는 보라가 탄 차를 따라가면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소녀의 작은 뒷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제발 자신의 예감이 맞기를. 지구대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민원인과 경찰관들로 어수선했다. 그들은 한쪽 구석에 마련된 조사실로 안내받았다. 강태식은 여전히 자신이 보라의 유일한 보호자임을 주장하며 큰 소리를 쳤지만 경찰관들은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눈치였다. 진우는 차분하게 20년 전 딸 민지를 잃어버린 경위와 보라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당시 딸에게 걸어주었던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목걸이 하나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박진우 씨, 비슷한 디자인일 수도 있고요. 젊은 경찰관이 미심쩍다는 듯 말했다. 진우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그때 진우의 등 뒤에 숨어있던 보라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저씨, 혹시 이거... 보라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여러 번 접혀 너덜너덜해진 낡은 종이 조각이었다. 조심스럽게 펼쳐진 종이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진우와 그의 아내 서연, 그리고 그들 품에 안겨 해맑게 웃고 있는 갓난아기의 모습이었다. 아기의 목에는 분명 오늘 보라가 하고 있던 것과 똑같은 별과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진우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전율하는 것 같았다. 저 사진은 민지가 태어난 직후 병원에서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다. 당시에는 폴라로이드로 몇 장 찍어 간직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어떻게... 보라야, 이 사진은 어디서...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걸이랑 같이 줬어요. 이것도 엄마 유품이라고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보라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진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보라를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지야, 내 딸 민지,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보라는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놀라 몸이 굳었지만 아버지의 품처럼 느껴지는 따뜻함과 슬픔이 뒤섞인 그의 떨림에 저항하지 않았다. 경찰관들도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사진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강태식의 주장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소리쳤다. 저건 가짜야. 전현이 어디서 이상한 걸 주워와서는 내가 쟤를 20년 가까이 키웠는데 내가 모를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젊은 경찰관은 즉시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에서 박민지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20년 전 서울중앙병원 신생아 집단 유괴 미수 사건과 관련된 실종 아동. 당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상황이 복잡해지자 지구대에서는 이 사건을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아동학대 및 실종 관련 사건 프로토콜에 따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에게도 연락이 취해졌다. 몇 시간 뒤 그들은 더 큰 규모의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강태식은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횡설수설했지만 이제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사회복지사가 도착했고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보라와 면담을 진행했다. 진우는 초조하게 복대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사회복지사가 나와 진우에게 말했다. 박진우 씨, 현재 강보라 양, 아니 박민지 양으로 추정되는 아동은 강태식 씨로부터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학대 정황이 명확하고 아동의 심리 상태도 매우 불안정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강태식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지 양은 저희 기관과 연계된 셔터에서 보호받게 될 겁니다.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민지가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은 다행이었지만 이제 막 찾은 딸과 또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힘들게 했다. 제가 민지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아이 아버지입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박진우 씨가 민지 양의 친부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가 최우선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지 양에게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게 우선이에요. 법과 절차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진우는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말이 옳았다. 민지를 위해서는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절차를 따라야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보라, 아니 어쩌면 민지일 그 아이가 사회복지사의 손을 잡고 조사실에서 나왔다. 소녀는 진우를 보자 걸음을 멈추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렁그렁한 눈망울에는 두려움과 함께 작은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진우는 소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다. 괜찮을 거야,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 아주 잠깐만 떨어져 있는 거야. 약속할게. 소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손이 진우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놓았다. 사회복지사는 소녀를 데리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진우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한쪽에서는 강태식이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의 분노 어린 시선이 진우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졌다. 20년 만에 찾은 희망. 하지만 그 희망을 온전히 품에 안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였다. 진우는 굳게 주먹을 쥐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번에는 절대로 딸을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다. 박진우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선임했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강태식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유전자 검사는 이미 의뢰되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었다. 그 일주일이 그에게는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전 부인 이서연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민지가 사라진 후 그들의 결혼 생활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서로를 원망하고 할퀴다 결국 3년 만에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았다. 그 후로 10수년간 제대로 된 연락조차 주고받지 못했던 사이였다. 서연 씨, 나 박진우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는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란 듯 잠시 침묵을 지켰다. 무슨 일이죠, 진우 씨? 우리 민지를 찾은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서연은 숨을 삼키는 소리를 냈다.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다. 목걸이, 사진, 강보라라는 아이, 그리고 강태식이라는 남자.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정말 우리 민지일까요? 그 목소리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내 모든 감각이 그 아이가 민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눈빛, 그 목걸이, 눈빛. 서연은 그 말을 되뇌었다. 그 후로 한동안 그녀는 그저 숨소리만 내뱉었다. 진우는 그녀의 혼란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며칠 뒤 진우는 변호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강태식이 보라, 아니 민지에 대한 오래된 입양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었다. 시골 군청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 변호사 진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자는 파렴치한 학대범입니다. 어떻게 그런 자에게 입양 허가가 날 수 있단 말입니까? 김 변호사는 착잡한 표정으로 답했다. 서류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판사의 직인까지 찍혀 있어 일단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해당 군청과 판사에 대해 알아보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일단 내일로 잡힌 임시 양육권 심리에서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진우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제 겨우 한 줄기 빛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강태식이라는 악마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했다. 다음 날 가정법원 심리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굳은 얼굴로 변호인석에 앉았고 그의 옆에는 오랜 망설임 끝에 함께 온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강태식이 그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보라. 아니 민지는 정부에서 파견된 아동보호관과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작은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어 있었고 겁에 질린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판사는 느릿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심리를 시작했다. 먼저 강태식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그는 준비된 서류들을 제시하며 강태식이 수년 전 길에서 버려진 보라를 거두어 친자식처럼 키웠다고 주장했다. 입양 서류를 증거로 내세우며 박진우가 갑자기 나타나 아이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그의 막대한 재력을 이용해 아이를 빼앗으려 한다고 몰아세웠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서연은 낮은 신음을 흘리며 진우의 팔을 잡았다. 김 변호사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재판장님, 피고인 측이 제시한 입양 서류는 그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해당 서류에 서명한 판사는 현재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과 진술을 통해 강태식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간직하고 있던 이 사진과 목걸이는 박진우 씨와 이서연 씨가 20년 전 잃어버린 딸 박민지 양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김 변호사는 준비해온 사진과 목걸이, 복제품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정 안이 잠시 술렁였다. 그때 김 변호사가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장님, 20년 전 박민지 양이 실종될 당시 서울중앙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했던 인턴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증인석으로 향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현재 종합병원 과장으로 재직 중인 의사였다. 증인은 20년 전 그날 무엇을 보았는지 상세히 증언해 주십시오. 의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시 신생아실 인턴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박민지 양이 태어난 날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평소 보지 못했던 병원 직원 복장을 한 여자가 아기를 검사한다며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 직원은 해고되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어리고 힘없는 인턴이라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항상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의 증언은 법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단순 실종이 아닌 계획적인 유괴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언이었다. 강태식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마지막으로 민지가 증언대에 섰다. 아동보호관의 도움을 받아 마이크 앞에 선 아이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였다. 판사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강보라 양, 많이 힘들겠지만 기억나는 대로만 이야기해 줄래요? 저기 앉아 계신 박진우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목걸이랑 사진을 주면서 엄마 유품이라고 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 아저씨는, 강태식 아저씨는 저를 때리고 돈 벌어오라고 했어요.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요. 그냥 아프지 않고 살고 싶어요. 판사가 다시 물었다. 그럼 박진우 씨가 보라 양의 아빠라고 생각하나요? 모두의 숨이 멎는 듯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순간이 진우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아저씨가 제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를 안아줬을 때 처음으로 누가 저를 진짜로 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진우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았다. 서연은 이미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식 측 변호사가 이 감상적인 분위기를 깨고 날카롭게 방역했다. 재판장님, 아이는 현재 극심한 정서적 혼란 상태에 있으며 박진우 씨의 일방적인 감정적 접근에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진우 씨의 접근을 금지하고 아동을 상대로 한 잠재적인 유인 시도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유인이라는 단어가 법정 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숙하세요. 박진우 씨 판사가 엄하게 제지했다. 결국 판사는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민지는 계속해서 국가의 보호 아래 있게 되며 입양 서류의 진위 여부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우 씨는 감독해 제한적인 면회만 허용될 것이라고 했다. 민지는 아동보호관의 손에 이끌려 법정을 나섰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이의 작은 뒷모습은 혼란과 슬픔으로 가득 차 보였다. 진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서연이 그의 어깨를 다독였지만 어떤 위로도 그의 절망감을 달래줄 수는 없었다. 강태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했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빠진 것인지도 몰랐다.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은 볼에게 낯설었지만 강태식과 함께 살던 지옥 같은 날들보다는 훨씬 평온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가 나왔고 깨끗한 잠자리가 제공되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강태식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라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시설에는 비슷한 상처를 가진 다른 아이들도 있었지만 보라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있는 시간이 많았다. 박진우와 이서연은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시간에만 감독 해보라를 만날 수 있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진우는 어색하게나마 딸에게 다가가려 애썼다. 보라가 좋아할 만한 예쁜 옷가지와 학용품, 간식거리를 사다 주었고 조심스럽게 어릴 적 민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연은 그저 곁에서 보라의 손을 잡아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깊은 모성애가 담겨 있었다. 보라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못했지만 진우와 서연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진우가 서툴게 자신을 우리 딸이라고 부를 때면 어색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주 가끔 자신도 모르게 진우를 아빠라고 부를 뻔하다가 황급히 입을 다물기도 했다. DNA 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김 변호사, 진우는 매일같이 변호사를 닥달했다. 하루라도 빨리 민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다. 강태식에 대한 경찰 수사도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해 이 모든 과정을 최대한 앞당기려 했지만 법과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벽은 그의 조급한 마음처럼 쉽게 움직여주지 않았다. 밤에는 민지를 다시 잃을까봐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서연 역시 매일같이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민지의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진우의 스마트폰이 책상 위에서 격렬하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보호시설의 원장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양해를 구하고 급히 회의실을 빠져나와 전화를 받았다. 박진우 씨, 지금 혹시 어디십니까? 원장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정했다. 네? 지금 회사입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민지에게 무슨 문제라도? 큰일 났습니다. 박진우 씨, 민지 양이 시설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 그 단어가 진우의 뇌리에 비수처럼 꽂혔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아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원장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오늘 점심시간 이후로 보이지 않아서 시설 전체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1시간 전쯤 후문 서비스 출입구를 통해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민지 양의 휠체어를 밀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미 경찰에는 신고했습니다. 진우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한 것을 가까스로 붙잡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20년 전의 악몽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아니, 그때보다 더 끔찍했다. 이제 겨우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왔다고 믿었는데 다시 한번 딸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강태식이 틀림없어. 진우의 입에서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았다. 회의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뛰쳐나와 보호시설로 차를 몰았다. 서연에게도 바로 연락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서연은 전화기 너머로 거의 실신할 듯 절규했다. 보호시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원장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진우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진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CC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 강태식의 체형과 비슷해 보였다. 그가 익숙한 듯 휠체어를 밀고 사라지는 뒷모습은 진우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시설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에 대한 분노와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뒤엉켜 그를 괴롭혔다. 경찰은 즉시 강태식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지만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후였다. 그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주변 인물들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인 것처럼 그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진우는 경찰서로 달려가 담당 형사에게 소리쳤다. 당장 강태식을 찾아내 내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들 전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의 절규는 공허하게 복도를 울렸다. 하지만 형사들은 원론적인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다.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그에게는 단 1분 1초도 없었다. 민지가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진우는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20년 전 민지를 잃어버렸을 때와 똑같은 무력감. 아니, 그때보다 더 깊은 절망이 그를 삼키고 있었다. 그때는 어렸고 힘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서연이 뒤늦게 경찰서로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다. 그녀는 진우를 보자마 오페라토남에 치반즈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민지, 우리 민지 어떡해요? 또 이렇게 우리 딸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한참을 울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만이 경찰서 한 구석을 채우고 있었다. 강태식, 그 이름은 이제 진우에게 단순한 범죄자를 넘어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처단해야 할 악마 그 자체였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번에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지를 다시 찾아내고 강태식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 어둠이 짙게 드리운 도시의 밤하늘 아래 한 아버지의 처절한 분투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지만 민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박진우는 거의 폐인처럼 변해갔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밤낮으로 민지를 찾아 헤맸다. 그의 집거실은 거대한 상황실로 변했다. 서울 전역의 지도가 벽을 뒤덮었고 사설 탐정들과 전직 경찰 출신 보안 요원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이용해 방송국과 신문사에 민지의 사진과 실종 전단을 대대적으로 배포했지만 결정적인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다.
경찰은 여전히 강태식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진우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가 담당 형사를 닥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서연은 그런 진우의 곁을 지키며 어떻게든 그를 일으켜 세우려 애썼지만 그녀 역시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진우는 아무도 없는 민지의 옛방에 들어가 20년 전 모습 그대로 놓여있는 아기 침대를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익명의 제보자가 강태식의 먼 친척 소유였던 양평의 한 폐가를 알려왔다는 것이었다. 일말의 희망을 품고 진우는 경찰과 함께 양평으로 향했다. 수십 년은 방치된 듯한 낡은 농가는 을씨년스러웠고 주변에는 인적조차 드물었다. 경찰들이 집 안팎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진우는 초조하게 차 안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 경찰관이 다급하게 무전으로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헛간에서 휠체어 발견, 그리고 혈흔으로 보이는 흔적도 있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미친 듯이 채서 뛰쳐나와 헛간으로 달려갔다. 경찰관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흙바닥에는 민지가 탔던 것과 똑같은 낡은 휠체어가 부서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검붉은 얼룩이 선명했다. 민지의 혈흔일까 진우는 무릎을 꿇고 절규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진흙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지야, 내 딸. 어디 있어 말해. 어디 있냐고. 하지만 그의 외침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헛간에서는 민지도 강태식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직 처참하게 부서진 휠체어와 끌려간 듯한 자국, 그리고 역겨운 피비린내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다. 역사가 반복되는 듯한, 아니 어쩌면 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날 밤 진우는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망견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서연이 옆에서 무어라 말을 걸었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민지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 피가, 그 모든 것이 끔찍한 결말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진우는 아무런 기대 없이 기계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아주 희미하고 느릿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뚜. 단절음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 짧은 세 마디는 진우의 온 세상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민지였다. 분명 민지의 목소리였다. 살아있었다. 그의 딸은 아직 살아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격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진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다. 굶주림도, 절망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딸을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연이 이른 아침부터 두 잔의 커피와 함께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이거 오늘 아침에 누가 현관문 앞에 두고 갔어요. 발신인 주소는 없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낡은 나무 의자에 밧줄로 묶여있는 민지의 모습이었다. 배경으로는 썩은 나무 벽과 나무잎으로 가려진 창문,
그리고 2시 12분을 가리키는 낡은 아날로그 시계가 보였다. 어제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진우는 돋보기를 가져와 사진을 자세히 살폈다. 이 시계 80년대 시골 분교 같은 곳에서 쓰던 구형 모델이야. 그리고 저 벽은 오래된 헛간이나 창고 같아. 그는 즉시 사설 탐정에게 연락해 인근 지역의 폐교나 오래된 농가시설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때 서연이 사진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진우 씨, 저거 혹시 사진의 귀퉁이. 민지의 발치 근처에 숫검댕 같은 것으로 희미하게 쓰인 글씨가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알파벳 M과 숫자 7이었다. M7, MC, 이게 뭘까? 진우는 중얼거렸다. 건물 번호, 방번호 아니면 민지가 남긴 암호. 어쩌면 마운틴 세븐 아니면 도로 번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도에서 M7 국도나 지방도를 찾아봐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탐정은 즉시 노트북으로 지도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가 외쳤다. 찾았습니다. 양평 근처에 M7번 지방도가 있습니다. 거의 사용되지 않는 옛날 도로인데 오래된 농장지대들을 관통합니다. 그중 한 곳이 최근 현금으로 거래되었는데 디지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동차 키를 움켜쥐었다. 서연과 탐정은 이미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허가도, 경찰의 지원도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오직 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새벽. 세 사람은 M3번 지방도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그들의 절박한 마음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M10번 지방도는 지도에 표시된 것보다 훨씬 더 외지고 황량했다. 내비게이션조차 신호를 잃은 지 오래. 박진우는 오직 감과 탐정의 보조에 의지해 차를 몰았다. 마침내 탐정이 가리킨 낡은 농가로 향하는 좁은 비포장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마른 옥수수밭과 뒤틀린 고목들 사이에 숨겨진 듯 자리한 낡은 목조 건물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들은 건물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이서연은 불안한 얼굴로 진우의 손을 잡았다. 조심해요. 여보. 아니. 진우 씨,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진우는 서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걱정 말아요. 30분 안에 우리가 나오지 않거나 무슨 소리가 들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탐정님, 준비되셨죠? 사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다. 두 남자는 소리 없이 채서 내려 낡은 건물로 향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른 나무잎이 부스러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낡은 판잣집의 틈새를 울리는 소리만이 강한히 들릴 뿐이었다. 한편 낡은 헛간 안쪽 민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바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강태식은 몇 시간 전에 다시 돌아오겠다며 문을 쇠사슬로 잠그고 떠났다. 굶주림과 갈증. 온몸을 옥죄는 밧줄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절망감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민지는 아빠라고 불렀던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사진 속에 희미하게 새겨 넣었던 M7이라는 글자. 그 작은 단서가 그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랐다. 진우와 탐정은 헛간 주변을 조심스럽게 돌며 내부를 살폈다. 그때 진우의 눈에 사진 속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창문이 들어왔다. 작은 나무 판자로 반쯤 가려진 창문 너머로 사진 속 시계와 같은 모델의
낡은 시계가 먼지 쌓인 채 걸려 있었다. 바늘은 2시 12분에 멈춰 있었다. 여기가 틀림없었다. 탐정은 챙겨온 도구로 낡은 자물쇠를 부수려 했지만 생각보다 단단했다. 진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주변에 있던 돌덩이를 집어들어 창문 유리를 내리쳤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져나갔고 그는 깨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안쪽 걸쇠를 풀었다. 민지야 박민지. 진우는 어두컴컴한 헛간 안으로 뛰어들며 딸의 이름을 불렀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때 아주 희미하게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소리가 그의 귓가에 와 닿았다. 아, 진우는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헛간 구석. 먼지 쌓인 건초더미 위에 민지가 밧줄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초롱초롱하게 빛나며 그를 향하고 있었다. 민지야 내 딸. 진우는 무너져 내리듯 민지 옆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거친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민지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오실 줄 알았어요. 아빠. 민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래, 아빠 왔다.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진우는 민지를 부축해 일으켜 품에 꼭 안았다. 너무나도 가볍고 연약한 딸의 몸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20년의 세월이 이 작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을까. 그때였다. 헛간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강태식이었다.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진우와 민지를 발견하자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이런 여기까지 찾아올 줄이야. 대단한 부성에 납셨네. 박진우 씨. 강태식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진우는 민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일어섰다. 탐정도 어느새 그의 옆으로 다가와 강태식을 경계했다. 끝났어. 강태식. 내 놈의 악행도 여기까지다.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강태식은 코웃음을 쳤다. 끝나. 뭐가 끝나. 전현을 데리고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나. 어림없는 소리. 저 아이는 내 놈 것이 아니야. 단 한 번도 내 놈의 것이었던 적이 없어. 그래. 20년 동안 내가 전현을 먹이고 입혔는데도 낡은 목걸이 하나랑 너덜너덜한 사진 쪼가리 때문에 전현이 내 딸이 될 것 같아. 강태식은 조롱하듯 말했다. 진우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불타는 듯했다. 내가 저 아이의 도와주세요 라는 목소리를 들은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것만으로도 나는 내 놈보다 훨씬 더 자격 있는 아버지다. 순간 강태식은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닥쳐. 이 자식아. 하지만 그의 공격은 탐정의 발길질에 막혔고 쇠파이프는 바닥에 떨어졌다. 진우 역시 강태식에게 달려들어 그의 복부를 가격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려는 찰나. 헛간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 약속대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몇 분 후 경찰들이 들이닥쳐 강태식을 제압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악에 받쳐 소리쳤지만 이제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진우는 내내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민지가 힘겹게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빠, 만약에 검사 결과가 제가 아빠 딸이 아니라고 나오면 그래도 저를 원하실 거예요. 진우는 부드럽게 민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다.
너는 이미 내 딸이야.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네 눈 속에서 내 모든 삶을 발견했던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민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의 눈물이었다. 구급차는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을 가르며 병원을 향해 달렸다. 일시적인 승리였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진우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딸은 그의 곁에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응급실은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다. 민지는 곧바로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각종 검사와 응급처치를 받았다. 진단 결과는 참담했다. 장기간의 영양실조와 탈수, 온몸에 가득한 타박상과 찰과상, 그리고 무엇보다 극심한 정서적 외상, 낡은 휠체어에 오래 앉아있던 탓인지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의 근육은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고 일부 관절에는 염증 소견도 보였다. 박진우와 이서연은 치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의사가 나와 민지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 기간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소견이었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딸이 겪었을 고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민지는 곧 1인실 병실로 옮겨졌다. 진우는 병원 측에 특별히 부탁하여 가장 전망 좋고 조용한 방으로 배정받았다. 아직 공식적인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이미 진우가 민지의 아버지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듯 했다. 강태식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였고 아동 학대 및 납치, 감금 등의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다. 그 며칠 동안 진우와 서연은 교대로 민지의 곁을 지켰다. 아직은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 딸에게 다가가려 노력했다. 진우는 서툰 솜씨로 민지에게 과일을 깎아주거나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서연은 부드러운 손길로 딸의 머리를 빗겨주거나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민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지만 깨어있을 때면 두 사람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는 듯 끙끙 앓는 소리를 내거나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진우나 서연은 밤새도록 딸의 곁을 지키며 다독였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담당 의사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병실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박진우 씨, 이서연 씨, 그리고 민지 양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우와 서연은 숨을 죽였다. 민지 역시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켰다. 의사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들고는 잠시 그들을 둘러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검사 결과 박진우 씨와 박민지 양은 99.9999%의 확률로 친부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순간 병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렸다. 20년의 기다림, 절망, 그리고 희망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왔다. 서연 역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들의 딸 민지가 정말로 돌아온 것이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들었지? 너는 내 딸이야. 우리 딸이야. 민지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고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다. 자신을 길러준 아주머니가 했던 거짓말,
강태식에게 당했던 학대,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시간에 대한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기쁨도 함께 담겨 있었다. 아빠, 민지의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아빠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그 한마디에 진우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민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그 품 안에서 민지는 한참을 흐느꼈다. 서연도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감싸 안았다. 병실안은 세 사람의 눈물과 침묵, 그리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날 이후 민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진우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고, 서연에게도 아주 가끔이지만 엄마라고 조심스럽게 부르기도 했다. 아직은 많이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들은 그렇게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지의 신체적인 회복을 위해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도 병행되었다. 진우는 민지가 퇴원하면 함께 살 집을 꾸미는 일에 몰두했다. 20년 동안 비워두었던 민지의 방을 딸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새롭게 단장했고, 민지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 안곳곳을 세심하게 정비했다. 병원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그 안에는 작은 행복들이 숨쉬고 있었다. 진우가 읽어주는 동화책 소리, 서연이 정성스럽게 떠먹여주는 과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함께 바라보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아직은 서로에게 조심스럽고 어색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퇴원 날짜가 정해졌다. 민지는 아직 혼자서는 걷기 힘들었지만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져 있었다. 진우는 딸을 위한 최신형 휠체어를 준비했고 서연은 민지가 입고 나갈 예쁜 옷들을 골랐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그들의 마음은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감돌았다. 병원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일 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다시 만난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민지가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햇살은 따사로웠다. 박진우의 대저택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넓은 정원과 웅장한 집의 모습은 그동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풍경이었다. 진우는 민지를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안아 올려 그녀의 방으로 안내했다. 20년 동안 주인을 기다려온 방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지만 한쪽 벽에는 진우가 민지가 태어나기 전 직접 만들어 주었던 낡은 밤하늘 모양의 수면등이 여전히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다. 민지는 그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서연은 당분간 진우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민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한때 모든 것이었던 남자와 이혼 후 다시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색했지만 민지라는 강력한 연결고리는 그들 사이의 모든 어색함을 덮어주었다. 그들은 이제 부부가 아닌 오직 민지의 부모로서 서로를 대했다. 때로는 서툴렀지만 그들의 협력은 민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민지의 하루는 규칙적으로 흘러갔다. 오전에 물리치료와 언어치료를 받았고 오후에는 심리상담사와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진우, 서영과 함께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보드게임을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민지는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갔다.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고르고 보고 싶은 채널을 선택하는 아주 사소한 일상들이 민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가끔씩 민지는 옛날 이야기를 물어왔다. 아빠랑 엄마는 어떻게 만났어요? 나 어렸을 때 많이 싸웠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진우와 서연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민지에게 자신들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었고, 민지는 사진 속에서 부모님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신기해했다. 아주 가끔 밤에 악몽을 꾸고 깨어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진우나 서연이 달려와 안아주면 금세 안정을 되찾곤 했다. 어느 주말 민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바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림책에서만 봤는데 항상 꿈에서 바다를 봤어요. 그 말에 진우는 즉시 주말 여행을 계획했다. 2주 뒤 그들은 한적한 동해 바닷가에 도착했다. 진우는 민지의 휠체어를 밀어 모래사장을 걸었고, 서연은 낡은 카메라로 그들의 모습을 담았다. 민지는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잊은 사람처럼. 그 웃음소리는 진우와 서연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해변에 앉아 민지는 눈을 감고 말했다. 오랫동안 제자리가 어두운 헛간, 비, 부서진 의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자리는 여기 아빠 엄마 곁이었어요. 진우는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20년의 세월이 파도 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뒷좌석에서 민지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다. 진우가 봉투를 열어보았을 때 그 안에는 손으로 쓴 짧은 메모 한 장만이 들어있었다. 강태식의 필체와 비슷했다. 그 애는 결코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메모는 화약처럼 진우의 손안에서 타들어가는 듯했다. 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가득했던 행복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싸늘한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진우는 강태식이 이대로 순순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그의 집요함과 악의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연 역시 차가 식은 찻잔을 손에 든 채 거실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맹수처럼 방 안을 서성이던 걸음을 멈췄다. 이미 돌아왔어. 아직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야. 강태식은 힘으로 부수는 법만 아는 놈이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아는 놈이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릴 거야. 늘 그랬듯이 진우는 즉시 집 안팎의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강화했다. 전문 경호 인력을 추가로 고용했고 민지의 방 창문에는 방탄 필름까지 시공했다. 경찰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강태식에 대한 감시 강화를 요청했지만 수감 중인 그가 어떻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었는지, 아니면 외부 조력자가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민지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아이는 예민하게 부모의 불안감을 감지하는 듯했다. 웃음소리가 줄었고 밤에 깨는 횟수도 잦아졌다. 진우는 딸에게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를 끊임없이 과거의 악몽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과거는 여전히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그들 가족을 노려보고 있는 듯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은 그들의 일상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강태식의 편지가 도착한 며칠 뒤
한밤중에 저택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박진우는 총알처럼 침대에서 뛰쳐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보안 카메라에는 뒤뜰에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형체가 포착되었다가 이내 사라졌다. 즉시 출동한 경찰과 보안팀이 집 안팎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발자국도 발견되지 않았다. 단순한 오작동이거나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술렁였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자신의 휠체어 팔걸이에 놓여있는 작은 단추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민지가 어릴 적 자신을 길러주었던 아주머니가 즐겨 입던 낡은 블라우스의 단추와 똑같았다. 아주머니 역시 강태식에게 평생을 휘둘리며 살았던 피해자였다. 민지는 비명을 지르거나 울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식은 얼굴로 단추를 집어들어 진우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그가 여기 왔었어요. 저를 기억나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로 돌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진우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단추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이젠 끝내야 해. 더 이상 강태식의 망령에 휘둘리며 살 수는 없었다. 딸에게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라도 이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야만 했다. 진우는 그동안 고용했던 사설 탐정팀과 함께 강태식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한번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입을 다물었지만 끈질긴 압박과 회유 끝에 강태식의 옛 동업자 중 한 명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강태식이 오래전부터 시내 동쪽 외곽에 버려진 건물 지하에 비밀스러운 아지트를 두고 있으며 그곳은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했다. 진우는 그곳으로 향했다. 만일을 위해 탐정에게는 뒤를 따르되 자신이 연락하기 전에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낡은 콘크리트 건물 지하는 기름 냄새와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중앙에는 낡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민지의 어린 시절 사진 수십 장,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 20년 전 신생아 유괴 사건에 대한 기사들이었다. 그리고 강태식의 뒤틀린 집착을 보여주는 메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휴대용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집어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강태식의 음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애는 결코 내 놈 것이 아니었어. 박진우, 내 놈이 그 애를 병원에 내팽개친 순간부터 권리를 잃은 거야.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했지. 나 내 방식대로 그 애를 키웠어. 그 애는 내 것이었고 다시 내 것이 될 거야. 진우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어지는 목소리는 그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빠뜨렸다. 그것은 민지를 길렀던 아주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죽기 전에 남긴 녹음된 고백이었다. 그이가 그 애를 데려와야 한다고 했어요. 큰돈이 된다고, 병원에서 도와줄 거라고. 전 부모가 있는 애인 줄은 몰랐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고요. 그냥 그이가 이번 일만 잘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약속해서. 하지만 그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진우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과거의 모든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민지는 도둑 맞았고 팔렸고 이용당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고통이 뿌리내리기 전에 딸을 찾아내지 못했다. 회한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강태식이었다. 모자도 마스크도 쓰지 않은 맨 얼굴, 세월의 흔적과 병적인 집착이 어려 있는 눈빛이었다. 왔군,
올 줄 알았어. 강태식이 비릿하게 웃었다. 진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넌 졌어. 강태식. 졌다고 그 애는 아직도 내 목소리를 들어. 내 놈들이 만든 가족, 그건 가족이 아니야. 내 놈은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고. 내년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그 애는 내가 준 것을 평생 짊어지고 살 거야. 진우는 한 걸음 다가섰다. 강태식과 불과 몇 인치 거리였다. 그녀는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을 거야. 그녀의 고통은 여기서 끝난다. 그리고 너는 사라지는 거야. 순간 강태식이 품에서 작고 낡은 칼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를 죽일 건가 네가 괴롭힌 아이 앞에서 강태식은 잠시 망설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진우의 연락을 받고 뒤따라온 탐정팀과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강태식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제압당했고 그의 손에서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번에는 그 어떤 탈출구나 뇌물, 부패한 판사도 없었다. 그의 악행에 대한 완전한 종지부였다. 몇 시간 뒤 진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거실에서 서연과 함께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는 딸 옆에 무릎을 꿇고 아침에 민지가 건넸던 단추를 다시 내밀었다. 이제 그가 다시는 너를 찾지 못할 거야.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 포옹 속에서 그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이 기나긴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시간이 주어야 할 마지막 선물이 남아 있었다. 바로 용서였다. 그리고 그것은 머지않아 찾아올 터였다. 그날 이후 박진우의 집에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이서연이 거실 창가에 고집스럽게 열어둔 하얀 리넨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 때면 어둠이 정말로 물러갔음을 실감하곤 했다. 공기는 한결 가벼워졌고 집 안 곳곳에는 온기가 감돌았다. 민지는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고 목발에 의지해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몸이 흔들렸지만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승리의 창하였다. 진우는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민지가 움직일 때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빗속의 가판대에서, 부서진 휠체어에서, 잊혀진 목걸이에서 시작된 소녀가 이제 서연이 가꾼 정원의 꽃들을 감상하기 위해 현관으로 걸어 나가고 있었다. 아빠,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하늘이 깨끗해요. 진우는 미소 지었다. 아빠라는 그 말이 아직도 꿈결처럼 아득하게 들렸지만 민지가 그렇게 부를 때마다 20년간 찢어졌던 그의 심장 한 조각이 기워지는 듯했다. 거실에서는 서연이 오래된 앨범과 새 앨범을 번갈아 보며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다. 민지는 그 옆에서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찾아내려 애쓰다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것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의식이었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었다. 침실 머리맡 서랍 깊숙한 곳에는 처음 진우가 발견했던 바로 그 낡은 은색 목걸이가 보관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견뎌낸 목걸이. 민지는 다시는 그 목걸이를 목에 걸지 않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이면 가만히 손에 쥐어보곤 했다. 그것은 연결고리였고 달이었으며 닻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진우는 민지를 데리고 시내의 한 어린이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진우의 후원으로 재활센터 건립공사가 한창이었다. 기부가 아닌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였다. 여기에 박민지 재활센터라고 간판이 걸릴 거야.
진우는 곧 간판이 설치될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지는 놀란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왜요? 내 이야기와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이곳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어서. 네가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민지는 대답 없이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강태식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년 전 병원 내부 조력자들과 부패했던 관련자들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처음으로. 정의는 눈먼 것이 아니라 마침내 제대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민지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진우의 생일날, 민지는 서툰 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통을 그에게 건넸다. 아빠에게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기까지, 두려움 없이 그렇게 부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에게 아빠라는 단어는 부재, 고통, 침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가 모든 걸 바꿔줬어요. 저를 봐주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저를 안아줬어요. 이제 알아요. 제 자리는 어두컴컴한 헛간이 아니었어요. 멈춤과 약속으로 가득 찬 이 집, 아빠와 엄마 곁이었어요. 제가 살아온 시간을 잊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해요. 그리고 아빠, 엄마 곁이라면 저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사랑을 담아. 민지가 진우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고통 때문이 아닌 평화로움에서 오는 눈물이었다. 그날 밤 집에는 케이크와 음악, 새로운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진우와 서연은 어색하지만 즐겁게 춤을 추었고,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의자에서 넘어질 뻔할 정도로 크게 웃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은 따로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지는 그 낡은 은색 목걸이를 자신의 침대 머리맡에 걸어두었다. 상실의 상징이 아닌 귀환의 상징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창밖의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세상은 마침내 다시 시작하기로 선택한 한 가족의 품 안에 충분히 들어갈 만큼 작아 보였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그들 가족에게는 따스한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